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제금융기구 2회 1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장기선이고요. 강의 시간은 월요일 수업 시간표에 보니까 일단 월요일 4교시 그리고 수요일 2, 3교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번에는 1차시를 먼저 하고 이어서 요 다음 수요일부는 2차시, 3차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니만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시게 될 경우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아셔야 할 것들은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계획서를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요. 출석은 20%, 중간 30%, 기말 30%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없지만은 학습 과정의 그 참여도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역량평가도 한 10% 이렇게 반영할까 합니다. 교재로는 국제금융기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책자인데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지만은 구입하시는 것보단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굳이 교재를 사실 필요 없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제금융기구 책자를 다운받으셔서 교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고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중 수업 계획표상 오늘과 이제 첫 번째 주는 국제금융기구의 생성과 발전이라는 이제 서론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반영하지 않아서 서론 부분 중에 국제금융기구 생성과 발전을 2시간 하도록 하고 3차시부터는 IMF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계획표상 한번 보시면은 IMF, 그 다음에 G20, BIS, FSB, OECD 이것들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협력기구라고 그러고요. 아세안 플러스 3, CSN, EMF은 지역금융협력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드뱅크 그룹과 ADB, EBRD, IDB, AFDB, AIIB는 개발금융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국제금융기구의 진로 탐색 부분을 저희가 삽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국제금융기구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한번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같이 그분들의 생활이나 그 속에서의 생활을 국제금융구를 직접 들으면서 국제금융기구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제금융기구의 1차시 중에서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그러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생각이 먼저 드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냥 가능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국제금융기구가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체가 있습니다. 국제기구란 두 나라 이상의 국가가 모여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협정에 의해서 설립한 조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회원국 그리고 목표 조직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국제기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UN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산하기관들.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는 어떤 것이냐.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기구 중에서 금융기능을 갖춘 국제기구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금융 부분이 요새는 한 나라만이 그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협력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국제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의 발전이 완전히 기반이 돼가지고 한 나라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기구가 더더욱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제통화기구와 개발금융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저절로 시간이 가면 그 진도가 나가면서 알게 되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국제기구에 대해서 회원 목표 조직이 필요하다. 두 나라 이상의 국가가.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란 무엇이냐? 국제기구 중에서도 금융기능을 갖춘 기구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국제회의체란 무엇이냐 하는 얘기인데, 국제회의체란 국제기구와는 유사하지만은 특징적인 게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비공식, 비공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제회의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FSB, G20, 파리 클럽, 런던 클럽, 그리고 기타 이제 지역 국제회의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회의체들은 어떤 때는 국제금융기구라고도 혼동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국제회의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구속력이 떨어진다. 근데 왜 구속력이 떨어지느냐? 비공식, 비공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국제회의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국제금융기구는 서론에서 제가 시작할 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또 국제기구체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이 통합이 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연계성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통화재정 정책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국가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국제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즉 최근에 있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미 연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향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의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금융기구는 중요하고 국가별로 상호한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과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의 생성과 발전이 그야말로 일단 저희의 관심사인데요. 저희 강의에서는 그 대상을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즉 제2차 대전부터 현재까지 그 각종 국제기구의 생성과 발전 과정이 저희의 이번 국제금융기구 2회의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2차 대전 후에 가장 큰
이벤트, 그 다음에 이벤트 내지 행사, 일단 사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브레튼 우주 체제의 출범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금본위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금본위제라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의 통화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그러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본위제가 그 2차 대전을 지나면서 금본위제가 붕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왜냐하면은 그 2차 대전 후에 그 전후 사정이 너무너무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금본위제, 그러니까 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의 통화를, 각 나라의 그 돈을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제도 자체가 당시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차 대전이 종식되기 끝나기 전인 1944년 7월에 이미 연합국 대표들은 전후에 어떤 식으로 그 국제 통화 및 금융 제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제도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여서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국제 통화 및 금융 제도를 안정을 도모할 것인가를 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의 출범입니다. 당시에는 브레튼 우주의 출범으로 인해서 두 가지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IMF, 또 하나는 IBRD입니다. IBRD는 나중에 월드뱅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월드뱅크 그룹으로 다시 명칭이 이제 바뀌면서 IBRD는 월드뱅크 그룹의 일원이 됩니다. 즉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각국 통화의 기본적인 가치를 당시는 금 또는 달러화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에 금본위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금 또는 당시에는 영국의 파운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 금을 기준으로 한,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가 그것을 보장해준 그러한 금본위제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브레튼 우주 하에서는 금이나 미달러화로 표시하게 하고, 즉 금 1온스를 35달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그 자국 통화의 평가는 그 한 나라의 화폐를 금 1온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 1온스는 35달러니까 또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환율은 얼마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개념입니다. 기축통화는 키 커런시, 키가 되는 기축통화인데, 열쇠가 되는 기본적인 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이제 기축통화가 되죠. 왜냐하면 그 달러화는 보장이 되는,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그 가치를 보장하는 그러한 화폐니까요. 그래서 달러화, 그리고 금이 바로 여기서는 이제 기축통화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금환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각 개별, 특히 IMF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아주 깊이 있게 더 풀어서 더 자세히 더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가 출범했고 그 출범할 때 IMF가 생겼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그때부터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골드 익스체인지 스탠다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이번 시간에 그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각국 통화의 가치를 금이나 미 달러화에 대해서 고정시킵니다. 고정시켜 가지고 그 고정된 환율로 그 각 나라의 화폐가 서로 교환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정 환율 제도가 1950년대 들면서 미국이 이제 나빠지게 됩니다. 나빠지게 되면서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되면서 달러와 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 시절에 리차드 닉슨은 이제 탄핵된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 리차드 닉슨이 전면적인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닉슨 대통령이 개혁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개혁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이었죠. 미국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장 힘센 나라가 미국이었고, 미국 달러화가 가장 신뢰성 있는 그런 그 기축 통화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50년대부터 이후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유럽에 대한 마셜 플랜을 시작하든지,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로서 다른 나라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지속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달러화가 그리고 금이 그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달러나 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국의 화폐를 바꿀 수 있었던 골드 익스체인지 스탠다드를 더 이상 미국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변동 환율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IMF를 설명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IMF인데요. 일단 IMF는 이제 그 개별 그 국제금융기구를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태생은 IMF는 시작할 때는 고정환율제 관리기구로 시작됐는데 그 후에는 국제통화체제 관리기구로 이제 역할이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즉 그전에는 달러와 금에 대한 그 각 나라 환율이 제대로 잘 정해져 있는가를 관리하는 고정환율제 관리기구였습니다. 그러다가 금태환 정지가 되니까 IMF가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고정환율 제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IMF는 어떤 식으로 역할이 바뀌었냐면은 회원국 정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또 회원국에 대한 금융 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1997년에 그 IMF의 금융 지원을 받았죠. 이러한 금융 지원을 IMF가 이제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제 국제 통화 제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 금융 제도 자체가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아주 새로운 질서가 이제 생겨나면서 아주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국제 금융기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 은행 그룹하고 지역 금융기구의 형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각 기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고 일단 국제금융기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그런 개관 부분을 정말 대충 라프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한 가지입니다. 기축통화. 나중엔 기축통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금본위제 그리고 금환본위제 그 정도의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계은행 그룹하고 개발금융기구의 형성입니다. 이것은 IBRD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IBRD는 국제 개발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구입니다. 즉 저개발 부분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분 투융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목적과 그리고 또 저소득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이제 각각 IFC하고 IDA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쟁 해결 본부 그리고 투자 보증 기구를 설립하면서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이죠. 이 네 가지 기구들이 합쳐서 세계은행 그룹, 월드뱅크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BRD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월드뱅크라고 얘기합니다. 월드뱅크. 그렇지만 이것이 월드뱅크 하나만이 아니라 월드뱅크 속에 이러한 네 가지 기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점차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한 지역 개발 금융기구도 등장했습니다. 즉,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IMF, IBRD가 세워지는데 이것뿐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리고 또 미국은 또 미국 말고 미국 이외의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IDB 이러한 기구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속속 설립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이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한다는 말씀과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되었고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71년도에 무너지면서 금태환 정치를 하고 IMF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그룹, 월드뱅크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기타 다른 지역 국가들이 시작하는 각종 지역개발 금융기구도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국제금융기구 2회 1차 시 강의는 마치고 지금 2차 시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생성과 발전 2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국제금융기구가
어떤 식으로 국제금융기구가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협력기구의 최선봉 가장 중요한 IMF부터 제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